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사정하고 계획 단계까지 가려고 했는데 사정도 다 마무리 못하고 마쳤던 것 같아서요. 사정 부분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계획 단계로 넘어가서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욕구 사정에 대한 부분, 보건복지부에서도 추진하고 있지만 크게 앞에서 설명했듯이 지난 시간에 길게 설명했던 욕구 사정 영역들 기억이 나시나요? 안전 영역에 대한 부분, 건강 부분, 그리고 일상생활 유지,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경제, 교육, 고용, 생활환경, 법률 및 권익 보장에 관련된 내용들로 길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욕구 사정이 제대로 되어야 이후에 사례 관리 부분이 체계적으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례 관리 대상자들이 뭐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고,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챙겨야 될 척도나 내용,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걸 알아내기 위한 질문, 관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으로 조금 길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자원사정 관련된 이야기도 했었죠. 뭐 자원사정 관련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된다. 강점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사례 관리 대상자 주변에 있는 자원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사례 관리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공식적, 비공식적, 그리고 자원의 뭐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리고 생태도에 언급된 부분들, 뭐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분은 조금 배제하더라도 조금, 그러니까 조금 멀리 있는 소원한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었고요. 이어서 뭐 강점 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과 가족의 강점 사정은 필수적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강점이란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능력, 용기, 의지, 역량, 가능성, 가치, 통합성 등 긍정적인 부분들은 최대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장점과 강점에 대한 뭐 설명들도 간단하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문제 상황과 관련해 그 진술하는 주관적 견해들을 경청해야 하고, 뭐 심리 내적, 발달적, 인지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의 상태를 사정할 때 클라이언트의 견해와 느낌을 존중하고 공감할 필요가 있다. 클라이언트를 신뢰해야 한다.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고, 즉 기관 내부와 외부 서비스로부터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제 상황에서 변화를 바라는 것은 무엇인지를 밝혀낼 필요가 있고, 사정은 개인적, 환경적 강점을 찾아내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때 강점은 클라이언트가 처한 상황에서 개별화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요. 사정은 클라이언트와 사례 관리자 사이의 협력적 활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함께 만들 필요가 있고, 사정 내용에 대해 상호 동의를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지시나 지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동의할 필요가 있는 거죠. 비난과 낙인, 인과론적 생각, 진단을 피한다. 강점을 사정할 때는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환경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상황에 관한 정서적 반응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강점을 사정해야 하는지 학자마다 다르게 제시하고 있지만, 사례 관리자, 여러분 스스로가 이거에 대한 기준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표 같은 경우에는 개인 내부의 강점, 가족의 강점, 대인과 뭐 직업 관련된 강점들인데, 한번 보면 개인 내부의 강점을 보면 순발력, 융통성, 인내심, 이해. 어떻게 보면 순발력하고 인내심하고는 조금 상이할 수 있지만, 그 개인한테서 찾을 수 있는 최대한의 긍정적인 부분들을 이끌어내는 거죠. 자발성, 집중력, 책임감, 자존감, 작은 거라도 찾아내야 되는 거죠. 대처 기제, 정서 조절, 자기 통제력, 낙관적 사고 및 긍정적 사고, 신체적 외모,
자기 인식, 삶에 대한 애착과 생존력, 일상생활 수행 능력, 교육 수준 등이 모두 개인 내부에 있는 강점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가족의 강점으로 보면 가족 구성의 좋은 성격적 특성, 그리고 가족과 클라이언트의 우호적인 관계, 정서적 지지, 뭐 이런 것들에서 애정이나 관심이나 수용이나 지지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올 수 있겠죠. 경제적, 물질적 지지 정도, 그리고 의존과 독립의 균형적인 가족 관계, 그리고 가족 간 긍정적 의사소통, 충분한 대화, 책임 있는 자녀 양육, 원만한 부부 관계 등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정이 가지는 엄청나게 어려운 부분은 있겠지만 그 속에서도 강점을 찾아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거죠. 대인관계 및 직업 관련 강점을 보면 친구 및 중요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대인관계에서 의사소통, 자기주장 능력, 갈등 처리 능력, 협력과 화합의 능력, 신뢰관계 형성의 능력, 봉사와 나눔, 종교활동, 취미, 여가생활, 리더십 등이 있다면 직장 관련해서는 직장 경력, 구직의 경력, 일에 대한 동기나 직업 훈련, 자격증 소지, 기타 의미 있는 사회생활의 경험, 수입이나 후원금, 제도적 지원 이런 것들이 다 강점 영역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이어서 장애물 사정입니다. 장애물 사정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클라이언트가 긍정적인 삶을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찾아내는 거죠. 장애물이란 클라이언트와 가족이 문제나 욕구를 해결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내부 장애물로 문제 해결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말하는 거죠. 나는 뭐 안 돼. 이런 것도 있겠죠. 변화의 동기가 없거나 무기력하고 의존심이 강하고 희망이 없고 삶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비판적인 태도 등이 이걸 포함할 수 있겠죠. 현장에서 보면 전문가의 노력이나 외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실천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내부 장애물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자활 또는 자립이라는 사례 관리의 본래의 목적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사례 관리가 추구하는 진정한 자기 보호는 오랫동안 삶의 밑바탕에 자리 잡은 이런 내부적인 장애물을 걷어내면서 걷어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죠. 사례 관리자의 임상적 역할 혹은 직접 서비스 제공자 역할은 상당 부분 내부 장애물에 도전하고 변화를 끌어내는데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례 관리자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개별 상담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무력감과 현실에 안주하려는 마음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충분히 설득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 공감하면서도 변화의 동기를 강화하고 조금씩 자활의 길로 나아가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서 지원자의 역할도 촉진자의 역할도 상담자의 역할도 함께 수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책에 놓은 거는 벨코하고 밍크가 크게 4가지 정도의 내부 장애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비관적인 태도,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든지 항상 잘못되어 왔다. 이게 나는 해도 안 돼.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진짜 깨내야 되는 거죠. 설득을 통해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바꿔내는 작업들이 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비판주의 태도. 난 항상 불공평한 대접을 받아왔으며 더 이상 그런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 원인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인보다는 결과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나는 문제 투성이 대접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그 안에서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안 하겠다.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운명주의 태도. 내 인생은 혼란스럽다. 그리고 예측 불가능하다. 이런 분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솔직히 답이 쉽게 떠오르진 않죠. 하지만 작은 성공의 경험들을 던져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속에서 변화의 시작들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누군가가 나를 이용할, 그러니까 네 번째는 냉소주의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용할 것이다. 나만 자급자족할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비관주의, 비판주의, 운명주의, 냉소주의가 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의 철옹성이죠. 근데 이것을 하나씩 끄잡아내고 조금씩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깨트려내면서 그 밖으로 자기 세계에서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외부 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요인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 자신보다는 외적 환경이 클라이언트에게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고 자원을 획득할 책임은 기본적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있지만 자원 사정과 개발, 연결, 유지 등의 보다 적극적인 훈련을 받은 사례 관리자가 역할을 통해서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공해야 되는 거죠. 외부 장애물의 대표적인 예는 부적절한 자원 이용에 대한 능력 부족, 자원의 고갈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는 이러한 외부 장애물들을 잘 파악하여 서비스 계획 수립과 실행 과정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된다. 대표적인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들도 김해에서도 시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잘 되는 지역은 잘 된다고 하던데 이제 양심 냉장고 이런 것들도 있었고 김해 같은 경우에는 사용되지 않은 전화 부스에 물품을 기증받아서 비치하고 이것을 가져가는 이런 것들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줄 서 있다가 싹 가져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잘 안 됐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인식 개선이 우선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죠. 외부적 환경에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사정 단계의 이야기들을 했다면 이제 앞으로는 계획 단계의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계획 단계는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와 함께 개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 단계에서의 가업은 목표를 설정하고 장기, 단기 다 해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 목표 수립 목표에 따라서 하는 실행 방법,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낼 작업들을 해야 하는 거죠. 이 계획 단계에서는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천적, 논리적 근거가 확보된 개별화된 서비스를 작성해야 되는 거죠. 개별화 서비스 계획 같은 경우에는 건축으로 보면 설계 도면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 이 클라이언트한테 어떤 지원을 하겠다가 표현이 되는 거죠. 음악으로 보면 악보고, 연극에서 보면 대본이다. 그리고 진료 의사한테서 나오는 처방전일 수 있다. 따라서 계획 수립을 위해 사례 관리자의 역할은 설계자의 역할도, 작곡가의 역할도, 극작가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저는 많이 비교한 게 설계자의 역할을 조금 많이 비교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계획 수립을 위한 사례 관리자의 역할을 보게 되고 클라이언트 체계를 비롯하여 행동 체계, 매개 변화 체계, 표적 체계로서 관련된 사람들이 수행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례 관리자가 준다 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은 주어진 여건과 시간적 안배, 자원의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작성되어야 하고,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전 단계의 사정평가를 통해 밝혀진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을 위한 목표를 발전시키는 과정이며, 또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최근에 이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순살 아파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 안에 있어야 될 게 없는 거죠. 그죠? 단계를 거치지 않았다는 부분인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개별 서비스 계획에는 그 단계들이 다 담겨 있는 거죠. 효과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이전 단계와 같이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사전 과정을 통해 클라이언트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개인, 가족, 조직, 지역 수준의 욕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욕구 충족을 위한
내외적 자원을 파악하고 이에 걸림돌이 되는 장애물도 파악할 필요가 있고 클라이언트와의 협력적 관계 형성 및 변화를 위한 동기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어서 서비스 계획 수립의 기본 원칙을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이전 단계에서 실시한 사정의 결과에 따라 연속성이 유지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정 단계에서 클라이언트의 전반적인 어려움과 욕구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욕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욕구의 우선순위는 클라이언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클라이언트 및 가족에게 긴급하고 서비스 필요성이 가장 큰 것, 생활에서 불가피하게 변화가 필요한 것, 여러 욕구 중에서 가장 현실적인 것 등을 고려하여 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계획에 클라이언트나 가족이 참여하지 않으면 작성된 서비스 계획에 비해 차후 그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계획의 실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가능한 한 함께 참여하도록 해야 합니다. 세 번째, 서비스 계획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 평균적으로 한 6개월 정도로 하고 있는데요. 특정 기간의 계획으로 클라이언트 욕구의 변화나 급격한 환경적 변화로 인해 서비스 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서비스 계획은 공식적인 서비스와 비공식적인 서비스를 모두 포함하여 사회 자원의 특성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공식적인 자원은 공평하고 표준적이며 비공식적 자원은 탄력적이며 이용 기준이 엄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서비스 계획에서 욕구 영역, 합의된 목표, 구체적 실천 계획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록 관리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 수업 시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계획 수립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면 첫 번째는 목표 설정입니다. 서비스 계획은 사정 단계에서 파악한 욕구들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이용자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장단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목표 설정 시 사례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부분들을 설정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기 목표 수립. 계획 기간이 6개월 이상인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 목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클라이언트가 바라거나 성취하기 원하는 것을 기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취업 기간을 통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한다. 경제적 지원을 통한 가족의 위기 상황을 극복한다 라고 설정할 수 있겠죠. 사례 관리자가 임의로 클라이언트의 진술을 재구조하거나 전문적인 용어로 해석하거나 재해석하지 않는다. 단순한 친구 사귀기를 사회적 기술 향상이나 이렇게 재해석했을 때는 달성의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단기 목표 수립입니다. 계획 기간이 3개월 전후이고 최대 6개월까지 일대 단기 목표를 설정하게 되는데 목표는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서비스에 클라이언트에 맞출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서비스나 자원을 맞추는 거죠.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직면한 상황의 시급성과 위험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명확해야 하며 달성하기 쉬운 것부터 세우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표는 결핍된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는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중단하는 것보다 새로운 대안적 행동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용어보다는 긍정적인 용어로 작성하라는 거죠. 목표는 클라이언트에게 어느 정도 어려운 일로 인식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달성할 수 있는 게 목표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목표는 클라이언트의 참여와 동의를 토대로 작성해야 한다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라는 것들을 알 필요가 있죠. 심리 검사 및 정신과 상담을 통한 정신적 건강 상태를 회복한다 라는 부분, 거주 환경을 개선한다, 일자리 연계를 통한 취업을 지원한다, 취업 전 생계비를 지원한다, 복지관의 재가 서비스를 제공한다 라는 부분이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적절한 용어를 사용해 목표를 기술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동사형으로 서술을 하는 건데요. 동사형이라는 관찰 가능한 행동을 설명하는, 거실 청결 유지가 아니라 거실을 청소하기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긍정적 용어 사용, 결근 줄이기보다는 출근 늘리기,
라는 부분들, 그리고 투입 형태가 아닌 성과 형태로 서술하는 것들, 위생관리 교육이나 위생관리 기술의 향상,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나누기, 집안 청소, 이렇게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방 몇 번 닦기 이렇게 되는 거고, 측정 가능하도록 수량화한다. 방 닦기가 아니라 주 3회 방 닦기를 한다. 뭐 이런 형태, 수치화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대상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표현한다. 구강 청결하기. 뭐 어려운 단어는 아니지만 양치질하기 이렇게 하면, 그러면 양치질을 매일 뭐 아침 저녁으로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번째, 욕구별 목표 설정의 실예를 들어보면 경제 부분에 있어서 생활비 마련하기는 단기 목표는 긴급 자금 마련하기, 기초 생활비 마련하기, 장기 목표는 취업 활동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정신건강, 우울증 완화하기에 있어서는 단기 목표는 심리검사 및 상담 치료하기, 외래 진료 및 약 복용하기, 장기 목표는 봉사활동하기, 뭐 신체활동, 운동하기 이런 것들. 신체 건강에서는 관절 수술과 재활 치료하기, 단기 목표는 검진과 수술하기, 병행 동행 및 물리치료하기, 장기 목표는 재활 운동하기, 뭐 자활 지원하기. 지업 부분에서는 지업 준비하기 위해서는 단기 목표는 적성에 맞는 자격증 과정을 탐색하는 거, 장기 목표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대인관계 기술 훈련을 해서 취업 이후의 삶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개입 계획 수립하는 단계입니다. 욕구의 우선순위에 따라 장단기 목표를 설정한 후에는 목표 달성을 위한 개입 계획, 실천 계획을 수립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자의 변화를 고려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과 자원 확보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가 장기적 서비스임을 고려하여 사례관리자는 단기 목표의 달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장기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이용자의 변화 과정을 적극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도 이용자의 욕구, 우선순위와 문제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정 단계에서 파악한 이용자 및 가족의 자원과 강점을 개입 계획에 반영하여 가족을 비롯한 지적인 주변 체계, 우호적인 공식적 자원망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입 계획에는 장기 목표, 단기 목표, 서비스 제공 기간, 내부 기관일 수도 있고 외부 지역 사회 기관일 수도 있는 거죠. 담당자, 사례 관리자일 수도 있고 외부 전문가일 수도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와 기간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이 단계별 기록 양식지를 한번 참고하고 여러분이 쓰고 있는 양식지를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계획 수립의 과정은 결과에 따라서 사례 관리 서비스 계획표를 작성한다. 그러니까 이전 단계들을 쭉 해서 취합해서 하나로 정리해 나가는 거죠. 1단계는 욕구 사정 내용에 대한 숙고, 고민이 좀 많이 해야 되는 거죠. 2단계는 장단기 목표, 변화 목표를 수립하고 3단계는 서비스 제공자 및 기간을 선정하고 4단계는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지원하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어떻게 내가 시간을 내서 가서 이거 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잡혀 있는 거고 5단계는 이걸 토대로 해서 계약을 수립하는 거죠. 합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고 6단계는 서비스 계약표를 공유하면서 진행 상황들을 점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서비스 계획 수집 과정은 1단계는 욕구 사정에 대한 내용에 대한 숙고 과정입니다. 앞에 이야기했듯이 사정 단계에서 이루어진 욕구 사정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여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되는 욕구 사정 평가 내용이 과연 적절하고 현실성이 있는지를 최종 검토하는 숙고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자의 이러한 최종 검토는 대상자를 피상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그의 삶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며 변화에 대한 진정한 기대를 반영하게 합니다. 대상자도 이 과정을 통해 삶의 의지를 북돋고 변화의 동기를 확인하는 기회가 되고 이를 토대해서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 내외적 장애 요인을 극복하는 의지로 작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2단계는 장단기 변화 목표 수립 과정입니다. 욕구 사정에 대한 숙고 과정을 거쳐 대상자의 변화 모습을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특히 대상자의 장기 목표 수준을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대상자에 맞는 장기 변화의 방향성과 수준을 먼저 검토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 목표를 끌어내어야 하는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변화 목표를 설정은 대상자의 충분한 의논의 결과로 합의된 것이어야 하며 적절한 타협이나 사례 관리의 일방적인 판단과 유도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합의여야 된다. 협력 과정을 통해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하고 여건에 따라 재수립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장기 목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며 단기 목표는 3개월 전후로 달성 가능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단기 목표는 큰 틀에서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욕구는 장기 목표,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합의된 목표는 단기 목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단기 목표는 가능한 클라이언트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급성이 있어야 하며 달성 가능한 것부터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서비스 제공 기간의 선정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 누가 어떻게 참여하고 협력할 것인지를 선정하게 되는데 이때 사례 관리자 혼자 하는 것보다는 기관 내외부의 사례 회의를 거쳐서 최선의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비스는 내 외부 공식 자원을 비롯하여 클라이언트의 비공식 자원이나 지지체계 등과 함께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잠정적인 서비스 기관이나 제공자가 선정된 후에는 그들을 접촉하여 가능성을 확인하고 협력을 촉구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동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대상자에게 알려줍니다. 다음은 4단계입니다. 시간 계획을 수립하는 건데요. 정해진 서비스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어떤 주기로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외부 기관을 활용할 때는 시간 계획을 해당 기간에 일방적으로 위임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대상자의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되는 수준에서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계획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 변화에 따라 융통성을 갖고 다시 계획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계약 수립입니다. 장단기 목표 및 서비스 제공 기간, 그리고 시간 계획이 확정되면 대상자와의 계약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들어갈 사항은 기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가능한 서비스 계획표의 하단에 대상자 혹은 의뢰인이 직접 서명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대상자의 계약을 수립할 때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삶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주변인들과 공동으로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6단계 서비스 계획표의 공유입니다. 서비스 계획표가 완성되면 대상자와 공유해야 합니다. 대상자에게도 사본을 주어 전체 진행 과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며 자신이 해야 할 역할과 과제를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차후 상황이 바뀌어 서비스 계획표가 수정되어야 할 경우 그때와도 위와 유사한 과정을 거쳐 대상자가 수정된 계획표에 대해 충분히 알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잠깐 사례관리의 기능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기능은 크게 두 가지로 체크할 수 있는데, 첫째는 직접적인 서비스 기능으로서 사례관리 실천 과정을 통해 문제와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도와주는 기능을 말합니다. 직접이라는 말의 의미는 클라이언트의 면대면 관계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상담, 치료, 교육, 정보 제공, 위기기업 등을 일컫는 말로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상담자, 교육자, 위기관리자, 지원자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간접적 서비스 기능으로서 사례 관리를 맡은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다른 서비스 기관이나 실천과 관계망을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능에는 중개, 연결, 조정, 옹호, 관계망 만들기 등이 포함됩니다. 표에서도 잘 나와 있죠. 직접적 서비스하고 주요 역할, 간접적 서비스에도
주요 역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 한번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관리의 직접적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욕구 중심의 사정과 직접적 서비스의 기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례관리의 직접적 서비스 기능에서 중요한 것은 사례관리자가 클라이언트를 욕구 중심으로 사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 이후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과 차이 나는 사례관리의 필수적인 전제이기도 합니다. 사례관리의 직접적 서비스 기능은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해 신뢰에 기초한 전문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를 통해 상담이나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기능은 기존의 개별 사업에서 수행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말하는 직접적 서비스와 사례관리에서 말하는 직접적 서비스 기능은 분명히 유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 서비스에 잘 훈련된 사회복지사는 사례관리에서도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기존 개별 사회사업에서는 의미 있는 직접적 서비스는 그 사례를 맡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치료에 더 초점이 있다면 사례관리에서는 다양한 생활상의 문제 혹은 복합적인 욕구를 지속적으로 충족시키는 서비스 제공에 초점을 두고 상담이나 교육을 제공한다는 것이 조금 다르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말하는 직접적인 서비스와 사례관리의 직접적 서비스 기능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제공되는 서비스의 패키지와 실천 과정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기관의 내부에서 한번 조절해 보시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회복지 실천은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중심으로 사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사례관리는 클라이언트 중심, 욕구 중심으로 사정이 이루어진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표를 한번 정리해 보면 직접적 서비스의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서는 인테이크 라고 해서 신뢰관계 형성의 초기 면접, 서비스 대상 여부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부분이라면 사례관리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신뢰관계 형성하고 초기 면담하고 사례관리 대상자를 판정하는 두 번째 사정 단계까지는 같은 단계를 가고 있죠. 그래서 서비스 중심의 사정으로 하고 있고 개입 계획을 수립한다는 반면에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욕구 중심의 사정, 욕구, 자원, 강점, 장애물을 사정하게 되는 거고 세 번째 단계부터는 개입이라는 부분으로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진다면 직접적 서비스 제공, 간접적 서비스도 중요하나 기관 내 서비스를 중심에서 하게 된다. 근데 사례관리는 계획 단계, 실행 단계라는 것들을 통해서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실행 단계에서는 직접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평가 및 종결, 거의 유사한 단계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 개입 단계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례관리의 직접적 서비스의 기능을 보면 사례관리자가 실천 과정을 통해 문제와 욕구가 있는 클라이언트를 직접 도와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이용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과 이용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들을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서비스를 보면 첫 번째 이용자와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사례관리자가 이용자를 돕는 첫 번째 단계는 신뢰에 기초한 전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특히 주변인을 통해 의뢰된 사례관리 이용자의 경우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해 잘 알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기관 환경이 낯설어 심리적으로 위축되거나 불안해하는 그리고 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례관리자는 전문적인 상담 기술을 활용하여 이용자와 신속하게 진화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가족 단위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과 함께 신뢰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요. 사례관리자의 관계 형성 기술은 개입 초기뿐만 아니라 사례관리 전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관계 형성을 위해 사례관리자는 전문적인 대화 기술과 상담 기술을 지속적으로 익히고 실제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분들하고 이렇게 빨리 친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이런 것들도 최대한 강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럼 노력이나 경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변화와 동기부여 이런 부분입니다. 사례관리 이용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스스로 욕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하려는 동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관리를 시작할 때 이용자들은 자신의 오래된 문제나 복잡한 상황으로 인해 변화의 동기가 약해졌거나 이를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사례관리자가 이용자를 상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면서 비로소 내적 변화의 필요성을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변화의 동기를 자극하고 끌어내는 개입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이용자는 다시금 의존적이 되거나 무기력한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자신의 내적 장애물인 무기력, 체념, 의존성, 부정적 생각에서 벗어나 변화의 동기를 강화하도록 관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공감하고 지지하고 조언하고 명료화, 직면과 같은 상담 및 치료 기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의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이용자의 내적 역량 발견 및 활용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용자의 대처 능력 향상, 세 번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 번째는 교육 훈련입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면, 이용자의 내적 역량 발견 및 활용 부분은 사례관리는 이용자가 전문가로부터 일정 기간 보호를 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기 보호 수준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용자가 자기 보호의 수준을 높이려면 타인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고 자신의 내적 역량을 발견하여 이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사례관리자는 이용자로 하여금 사례관리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강점 관점과 인파워먼트 관점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강점과 역량을 끌어내어 이를 문제 해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적 역량은 이용자와 충분히 대화하고 그의 생활 환경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용자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용자들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욕구가 있어서 여러가지 생활상의 스트레스에 취약한 상태에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 외로움, 고독, 고통, 상처 등으로 힘들어하거나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중독, 가족 갈등이나 가정폭력,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례관리자는 이용자의 부정적 스트레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개입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례관리자는 개인적인 상담이나 가족 상담 또는 집단 상담을 활용하여 이용자의 생활 스트레스를 다루어주고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례관리자는 전문가로서 직접적 문제 해결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용한 정보 제공입니다. 사례관리에서 정보 제공이 필요한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이용자가 자신의 필요한 정보를 사례관리자에게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사례관리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자신의 권리 및 자격 조건에 대한 정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합니다. 이 경우는 사례관리자는 정확하고 가장 최신의 정보를 준비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용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사례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제공하는 정보입니다. 이용자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서 기관이나 서비스를 소개하는 브로셔, 자료, 책자, 인터넷 정보와 매뉴얼 등입니다. 또한 이용자의 욕구 충족에 도움이 되는 지역사회 정보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정보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춰 정확하고 쉽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인터넷 자료를 검색하는 것도 직접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 그 속에서 그 자료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설명해주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네 번째는 교육과 훈련입니다. 사례관리자는 이용자의 욕구 충족을 위해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용자에게 필요한 재정관리, 부모 역할, 일상생활 관리, 대인관계, 구직 준비 등 여러 영역에서 이용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직접 교육하고 훈련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방법은 이용자의 특성과 여건에 맞춰 개별적으로 혹은 가족돈이나 소집단을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자는 역할 연습, 모델링, 코칭, 과제 부여, 체험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과 훈련의 효과는 이용자의 만족도 및 욕구 충족의 정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례 관리자라면 이런 특히나 이제 뭐 아까 경제적인 부분, 재정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지식과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목돈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러면 자기 경험, 그러니까 사례 관리자가 가지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뭐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은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들도 존재하니까 그거에서 뭐 경제적인 부분에서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재정적인 부분을 관리하는 역할, 뭐 요새는 잘 안 쓰지만 가계부를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최근에 이제 언론 홍보 부분에서도 광고에서도 이제 가계부 이야기도 나오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전달될 수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례 관리자의 활동에 따른 사례 관리의 기능. 무어 교수 같은 경우에는 사례 관리의 기능이란 실전가가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의 분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면 사례 관리의 기능이란 클라이언트에게 발생한 환경적인 어려움과 그로 인한 도전에 대처하는 능력을 사정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가족과 주변인의 보호 능력을 사정하는 것이다. 공식적인 보호체계 안의 자원을 사정하는 것이다. 환경적인 도전에 직면할 때 그의 개인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클라이언트 가족과 주변인이 보호 능력을 확대하도록 돕는 것이다.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자원 획득을 위해 가족과 주변인 그리고 공식적인 서비스 제공자와 효과적으로 협상하도록 촉진하는 것이다. 가족과 주변인 그리고 공식적인 보호체계 사이에서 효과적인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다.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지속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 주변인 그리고 공식적인 보호체계로부터 클라이언트가 적절하게 지지받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가족과 주변의 노력이 공식적인 보호체계의 노력과 통합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는 것이 사례 관리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서 사례 관리의 간접적 서비스 기능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례 관리의 간접적 서비스 기능은 사례를 맡은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욕구를 직접 다루기보다는 다른 서비스 제공자 기관이나 실천가 혹은 관계망을 활용해서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적인 서비스 기능에는 중개자, 그리고 연결, 조정, 옹호, 관계망 만들기 등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사례 관리자가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자원의 반응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중개의 기능이겠죠. 표를 보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중개의 기능은 클라이언트의 욕구 사정에 기초하여 수립된 서비스 계획에 따라 지역사회의 적절한 기관이나 자원을 선정하는 데 관여하는 것으로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적절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자원을 충분히 파악한 다음 각 기관의 프로파일과 질적 사정 내용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수행해온 사례 관리자로서의 직접적인 경험도 중개를 효과적으로 이끄는 바탕이 되기도 합니다. 이 기능은 클라이언트 욕구와 관련된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을 분명히 하고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연결의 기능입니다. 이는 중개를 통해 선정된 서비스나 자원에 클라이언트를 연결하는 것으로 의뢰 서비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연결은 때로 서비스 연계 혹은 자원 연결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 의미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를 준비시킬 뿐만 아니라 연결하는 기관이나 자원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 의뢰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한 후 자발적 동의를 확보하고 의뢰로 인한 염려와 걱정, 기대 등을 잘 다루어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연결되는 기관이 서비스 의뢰를 기꺼이 받아들일 것인지 확인한 후 수락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관련 정보를 이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결된 기관에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장애 요소를 예측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게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여의 방법은 정기적, 비정기적, 연계회의 혹은 점검체계 등을 만드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조정의 기능입니다. 사례 관리자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여러 서비스를 전달하는 복잡한 과정을 관리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조정이야말로 간접적 서비스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 후에 이루어지는 조정 기능은 의뢰된 서비스가 클라이언트 수준에서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관련 기관이나 관계망들이 상호 간에 조화롭고 적합한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사례 관리자가 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옹호의 기능입니다. 옹호는 클라이언트가 인종이나 성, 종교, 서비스의 불충분성, 그리고 권리의 배제 등으로 서비스 수혜가 어려울 때 사례 관리자가 협상과 타협, 호소나 압력의 방법으로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주변 관계망이 클라이언트 요구에 부응하려고 하지 않고 완고하게 나올 때 적절한 옹호 전략이 필요하게 됩니다. 사례 관리자가 옹호 전략을 활용하는 근거는 전문가 혹은 설정가로서의 합법적 권위, 관련 전문 지식과 기술, 사회적 평가과 이미지, 사례 관리자의 우호적인 인적 자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옹호의 예로는 조직의 일선 담당자와 협상하는 것, 조직망을 통해 직접적으로 호소하는 것, 법적 강제에 호소하는 것, 외부 감독자에게 호소하는 것, 해당 기관의 재정 원천으로 가서 주장하는 것, 사회적 이슈를 형성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여론화하는 것, 조직화된 소비자 집단과 협동하는 것, 권리보호와 옹호를 위한 법적 기관이나 체계들과 연대하는 등 보다 강력한 활동을 포함한다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관계망 만들기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삶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클라이언트에게 우호적인 그리고 반응적인 지지망을 형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망의 구성원에 대해 2차적 활동으로서 클라이언트를 돕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적, 신체적 소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도록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분명히 하고 휴식을 위한 대체적인 보호망을 확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는 기술적 지지와 협상 부분입니다. 클라이언트와 욕구에 부응하는 대인 서비스 조직이나 기관에 대해 변화를 촉구하는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례 관리자는 자신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경험을 통한 협상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클라이언트를 돕고 있는 기관의 지원 요청에 반응하는 것,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기관에 알리기 위해 기관 대표에게 접근하는 것, 클라이언트에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특성에 대해 기관을 교육하는 것, 서비스 전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을 하는 것, 실질적인 자원 획득이 가능하도록 기관을 지지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이어서 사례관리 통합적 기능 부분입니다. 통합적 기능, 서비스 기능은 위에서 설명한 직접적 기능과 간접적 기능을 모두 수행하는 것을 말하게 되고요. 현장에서는 동시에 혹은 병행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관리자는 기관 내에서 자신이나 동료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른 기관으로 연계된 서비스를 점검하고 조정하는 등 서비스 전 과정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역할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를 보면서 이번 시간은 조금 정리했으면 하는데요. 아이들은 믿는 만큼 성장한다 부분에 있어서 이건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 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례 관리자의 입장에서 영수를 보면서 항상 불안하고 문제투성이라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영수란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 영수도 나름대로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미성숙하기 때문에 어른들 마음대로 판단하기 쉬운데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 영수를 만나면서 나 스스로 관리자가 아닌 하나와 나와의 관계라고 생각하니 부담이 줄어드는 듯하고 무엇보다 아이를 편하게 대할 수 있었다. 우리 아이와 나와의 관계, 가족과 우리 아이와의 관계, 선생님과 우리 아이의 관계, 지역사회와 아이와의 관계를 고민하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아이가 관계 속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지를 찾게 되었다. 결국 사람만큼이나 대단한 프로그램이 없고 사람만큼 귀한 자원도 없다.
영수에게도 필요한 건 누구인가인 것 같다. 가족, 친구, 선생님, 그리고 이웃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부분들하고 똑같은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충분히 공유되고 함으로써 사례 관리자들의 역량들이 향상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생각하는 사례 관리자 부분인데요. 사정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 사정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 나름의 방식들을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강점 사정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학습자는 먼저 자신의 강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강점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그게 강점이 아닐 수 있는데 나한테는 강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클라이언트, 여러분이 만나는 사례 대상자들한테 알릴 것인가 또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서비스 계획이란 무엇을 의미하고 단기와 장기 목표를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마지막 1시간 남은 것들도 함께 정리 잘했으면 좋겠습니다.